안녕하십니까? 건강비전 2050 이진원과 함께하는 건강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중독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대사증후군의 다양한 그 질병들과 그리고 이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중독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칠판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사증후군은 첫 번째로 비만, 고혈압, 그리고 심장병, 그리고 당뇨, 그래서 A, B, C, D 이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만으로 따지면은 abdominal obesity, 그리고 고혈압 blood pressure, 그리고 심장병의 위험 요인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뇨병의 진단 방법 글루코스 다이비티스 또는 그 진단 방법이 포도당이죠. 글루코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abdominal obesity, 그 내장 비만, 혹은 또 복부 비만, 이러한 그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는 이 비만증은 abdominal obesity인 경우에 이제 허리와 그리고 힙 둘레를 따졌을 때 이제 1 이상, 그러니까 허리가 힙보다 더 이제 비만이 됐을 때 이제 복부 비만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컸을 때 고혈압은 130에 85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HDL이 원래는 40보다 더 크고 또 50보다 더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0보다 더 작거나 또 50보다 더 작은 경우에, 남성인 경우에는 40보다 더 적으면 문제가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50보다 더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인 경우에는 포도당이 100 이상일 때, 100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대사증후군의 기준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은 아니지만은 지방을 검사할 때, 이상 지지를 검사할 때 이제 흔히 검사되는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있는데, 이것이 150 이상이면 이제 추가적인 그 기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가 그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3가지가 비정상이라면 대사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사증후군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렇죠? 단순히 음식을 먹고 운동 부족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고혈압, 심장병, 그 당뇨병의 정신적인 요인을 본다면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신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에 있어서 심리적인 질환이 있을 때, 그렇죠?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아서 심리적인 질환까지 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울증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 때문에 이제 무의미 증상,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무의미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의미 증상이 심해지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 하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연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 되는 현대인의 문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에 그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영어로 하이포탈러머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 하이포탈러머스라고 이제 표시했는데 뇌의 그 중앙 아랫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스트레스의 그 생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두뇌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중앙 부분에 시상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이제 기별을 전달하는 곳이 뇌 하수체, anterior pituitary gland, 여기 제가 가렸는데 anterior pituitary gland, 뇌 하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 하수체가 또 기별을 보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부신 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콩팥 바로 위에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부분이 부신입니다. 부신 피질인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생리학적인 그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스트레스라는 요인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우울증의 그 발생 그 원인의 몇 프로가 스트레스냐면 75.1%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의 4명 중에 3명은 여기 보이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는 가정 환경, 그 다음에 또 43% 지나친 경쟁, 그 다음에 뭐 몸 자체가 좀 정신 자체가 좀 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유전적인 문제, 또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생기는 이러한 질환들. 그래서 다양한 그 이유들이 있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내용이고요. 자살 관련 행동 비율을 보자면 이렇게 스트레스 감당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 정도 되고요.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명이 조금 모자르는데 한 0.8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인 경우에는 8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1000명인 경우에 이제 2명 정도가 1개월 이내에 이러한 그 자살 관련 그 행동을 한다고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조금 더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 6, 7명이 자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명 정도가 자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명에 3명이 이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는 조금씩 더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자살 생각하는 사람은 9명,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 1명이 넘고요. 1000명인 경우에 14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 1000명인 경우에 이제 3명.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우울증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20명 자살 생각을 합니다. 5분의 1이 자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5명 중에 1명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크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이번에는 과학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나쁜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는 디스트레스, 영어로는 좋지 않은 긴장감을 일으키는 그 스트레스인데요.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 대인관계 속에서 이간질하는 것, 또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빚,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굉장히 큰 요인이죠. 특별히 이제 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 현대인 생활은 매달 페이먼트 하는 그 빚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속에서 빚는 갖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것을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좋은 스트레스도 있을까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 자극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유스트레스. 지금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나쁘다는 뜻이고 유스트레스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 출산, 졸업식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입니다. 긴장을 하게 하지만 좋은 긴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스트레스는 같은 자극을 받지만, 몸이 같은 자극을 받는 듯 하지만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고요. 디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나쁜 결과를 주는데, 요거를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됐을 경우에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세 가지 호르몬의 문제가 세로토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도파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불균형적거나 아니면 이것이 결핍이 됐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이러한 증상에서 이제 그냥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제 1년, 2년 지속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이제 아까 통계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람 통계가 있죠. 100명 중에서 2~3명은 이제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무의미 증세를 느끼면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래서 소위 굉장히 용기가 있다는 사람, 또 지나치게 반대로 지나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겁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죠. 그런데 이제 목숨을 끊기는 힘들지만은 견디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흔히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 증상을 그 의미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문란한 성생활을 하거나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드라마를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잠깐 잊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 명예욕, 또 돈 욕심, 돈 버는 재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잠깐 잊어버리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항상 붙들고 다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없으면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외롭고 힘들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인간의 친구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4차 산업의 시대가 열린다고 지금 이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더 잘하고, 단순 노동은 사람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정말 계속 힘든 일도 사람이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골치 아픈 감성적인 그러한 실갱이를 하지 않아도 내 말을 100% 들어주는 그 기계와 사랑에 빠진다, 또 기계에 중독이 된다 하는 그러한 영화도 나올 정도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제가 칠판에다 기록한 이 대사증후군, 비만증,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우울증에 관련된 이 호르몬이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세로토닌,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아드레날린, 이게 아드레날린의 그 종류입니다. 두뇌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 그리고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스트레스가 걸렸을 때, 스트레스에 빠졌을 때 이 세 가지의 불균형이 생기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그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집중이 안 돼요. 한 줄을 읽어도 그 다음 줄을 읽으면 그 다음 전에 읽었던 그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금방 말하고도 또 잊어버립니다. 집중력을 이제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노르아드레날린 혹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호르몬인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미 결핍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아침에 일어날 필요도 없지. 그러한 그 굉장히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다 부족하면 불안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 삶의 세상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75%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는 돌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물과 같습니다. 또 연못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게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이 아주 큰 연못과 같으면 첨벙하는 소리가 날 뿐 그 돌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큰 돌이 날아와도 첨벙하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그 파문이 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그 날아오는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연못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연못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큰 연못이 되면 된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연못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큰 연못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똑같은 그 연못이라도 큰 연못이라도 그 연못이 꽁꽁 얼어 있으면 큰 돌이 날아왔을 때 그 연못이 깨집니다. 얼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햇빛이 그 연못을 녹여버리면 그 단단한 얼음을 녹여버리면 아무리 꽁꽁 얼었던 그 얼음장도 이제 물이 돼버리죠. 그러면 물이 돼 있으면은 어떠한 돌이 날아와도 첨벙 소리는 크게 일어날지 몰라도 그 파문은 아름답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돌이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도 그 돌이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때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을 냈을 때 어떻게 그 큰 연못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두뇌과학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과 관계된 관계 깊은 호르몬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세로토닌 안정감,
아드레날린, 집중력, 그리고 도파민, 쾌감, 혹은 이제 삶의 낙, 삶의 의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고르게 분비가 되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두뇌 세포인데요. 두뇌 세포는 이렇게 동그란 모습뿐만 아니라 긴 신경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뿌리의 끝부분을 보면 시냅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냅스는 뿌리와 뿌리가 만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뇌는 만남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 전류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세로토닌이란 물질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분비가 되지만, 세로토닌이 또 신경계의 시냅스를 통해서 그 다음 신경을 탁 누르면 그 다음엔 전류가 흐르게 되고, 또 전류가 흘러서 그 다음 신경계에 또 세로토닌이든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굉장히 아주 신묘막직한 두뇌의 그 기능인데요. 물질과 그 전기라는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두뇌과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시냅스는 세로토닌이 이렇게 가루같이 나오잖아요. 가루같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세로토닌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가 세로토닌을 탁 받아들이면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충분하면은 이것이 다시 반대로 재흡수하게 돼요. 근데 우울증 환자의 시냅스, 이 그 뇌뿌리를 보면 분명히 시냅스에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이 호르몬 세로토닌이 저장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비가 되질 않아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냅스, 이 공간이 꽉 차서 수용체에 충분한 자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극이 되지 않고 그냥 한두 개가 나오다가 맙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잘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내가 왜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이 생길 때 이불을 박차고 나오고 문을 활짝 열고 나오셔서 밝은 햇빛을 한 20분만 쬐어도 이 세로토닌이 저장되었던 것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반대로는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이 정상인들이 이 정도로 나온다고 했을 때 지나치게 또 많이 분비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그 신경계의 그 뿌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우울증 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빈 공간이 많은 그 두뇌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체험하는 두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뭔가 더 내 마음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꽉 체험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 그러한 갈망을 느꼈을 때는 우울증 환자만큼 이렇게 세로토닌 분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심령의 가난함이 느껴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과 같은 그 영원한 그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사진을 찍어보면요, 우울증 사진은 보면은
여러 그 세로토닌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두뇌는 이렇게 이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복권을 tas다. 주택 복권이 옛날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주택 복권이 제일 큰 거였죠. 요즘 미국에서는 로또라고 하는데, 로또 복권이 터졌다 했을 경우는 그냥 온 두뇌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제 마약을 한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들떠 있는 마약 수준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독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그 지식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것이 또 다른 그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또 항상 나에게 쾌감을 주는 그 물질로 꽉 차 있으면, 아니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이렇게 주택복권이 당첨이 됐거나 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그 두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는 굉장히 그 신묘막측한 그러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럼 이러한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망가뜨리는 그 대사증후군, 그 스트레스, 우울증, 그 다음에 무의미 증상, 의 중독증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